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경대 경제학과의 김종호라고 합니다. 어려운 주제고 민감한 주제인데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아마도 지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연금 재정상이 어떻게 될지 계산하는 연금 추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전문위원회에서 위원을 맡아서 그 계산 과정에서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경험을 높게 평가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국민연금 중심으로 해서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재정 추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좋아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강의 제목이 나의 노후를 국민연금에 맡길 수 있을까인데요. 네, 맡길 수 있습니다. 맡겨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맡기는데 그 연금 제도를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어떻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공적인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제도를 잘 디자인해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먼저 이렇게 좀 익숙해지고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한번 미출신 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 생계 보장인데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서 노후의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 보장 정책의 하나. 아주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결국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안에 대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는 이러한 방안이라고 비판을 하고 국민연금액이 줄어들면 사적 생명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노동자와 서민의 노후 생활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측의 의견과는 달리 재계 측면에서 보면 이 낮아진 국민연금액은 기업연금과 사설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면서 결국 공적연금의 악화를 통해서 대체관계에는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재정 고갈 위기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연금 재정은 오로지 가입자의 보험료만으로 메우려 한다.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보험료를 인상할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연금을 살리기 위해 세제 개혁이나 국고 지원 같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03년 기사입니다. 2003년에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안을 비판. 보면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슷한 비판과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보겠습니다. 강의는 전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서 0번으로 제일 앞에 놨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올해 나온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해석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무엇이고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은 우리의 미래를 노후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제도의 장점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사실 저희 집에 있는 제 처도 이 뉴스를 접하면서 국민연금 가입한 거 돈 받고 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국민연금법 3조 2항에 보면 3조의 2에 보면 국가의 책무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라서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결국은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걸 국민연금법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법에서 결국은 국가가 연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어도 연금을 받지 못할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될까요? 여기 제가 지금 보면 2022년 1월 기사와 2022년 11월 그 5차 재정추계위원회가 시작하고 연구가 이제 그 추계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즈음입니다. 그리고 올 1월 27일은 그 연금 결과, 그 재정추계 결과가 대략적으로 나온 시점인데 보면 제목이 똑같습니다. 연금 개혁 없으면 1990년부터 연금 한 푼도 못 받아. 그리고 그 중간 기사도 또 환경연의 그 연구 결과를 다시 갖다 쓰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57년에 90년생은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리고 또 올 1월 기사도 국민연금 2025년 바닥이 나서 기금이 바닥이 나서 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보셨던 것처럼 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이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뉴스들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뉴스인데요. 23년 4월 6일에 보면 이용우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조홍규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과연 이 기금이 고갈되면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냐? 아닙니다. 그래서 조기용 복지부 장관이 정부는 국민연금을 보장할 지급 보장의 책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 기사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급 보장한다는 것을 수시로 말해야 된다는 것을 제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가 사실은 실제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찾느라고 되게 고생했거든요. 내일 신문 딱 하나만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는 과정을 여기 간략히 보여드렸는데요. 네이버에 조기용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지급 보장 해서 적어보면 방금 나온 기사는 검색이 되지 않고 조기용 복지부 장관이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할 때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계속 기사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똑같은 주제로 했을 때 역시 그런 내용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명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망발에 가까운 의견을 표시한 게 오히려 기사에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 약속 그 금액이 준다는 뜻은 지급 보장을 법에 약속하고 있지만 그 금액을 다 주는 건 아니라는 뜻의 이러한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서 다시 뉴스를 보면 관련된 기사 하나도 없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실제 법조문에서는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러한 법령의 내용이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공포 마케팅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민연금이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간략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생각보다 깁니다. 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돼서 국민연금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제정된 이후에 1차 오일 쇼크가 나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 법령만 만들어 놓고 제도를 시행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86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고 88년에 제도가 처음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그 대상이 누구냐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나 사업자들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대상들은 강제로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거 보면 92년에는 5에서 9명의 사업장으로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졌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95년과 99년에는 사업장이 아니라 농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의 주민으로 확대가 됐고 2006년에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돼서 결국 전 국민이 연금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국민연금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통계, 사업체조사라는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간략히 앞에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하면은 처음 88년 시작됐을 때는 10인 이상,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 그 다음에 2006년 1월에는 1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자, 그래서 자료가 가능한 93년 이후에 94년부터 20년까지 사업체 수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를 요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그래프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밑에 표를 보시면 자, 요 기간의 평균의 사업자 수는 연간 330만 개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200만 개였고 그다음에 2020년에는 400만 개가 넘는 사업장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1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그 사업체의 비중은 7.2%로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10인 이상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비중은 58%로 높습니다. 결국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의 비중은 작지만 커버할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는 근로자가 넓은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1인 이상, 결국 그 1인 이상 사업장에 추가로 포함된 1에서 4인 사업장의 비중을 보면 사업체 수 같은 경우는 83.5%로 매우 높습니다. 결국 2006년 1월 이전에는 실은 한 80% 정도의 사업장들은 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었고요. 종사자로 보면은 약 30%의 종사자들은 이 사업장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힘든 사람들을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 차원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결국은 그 참여자의 확장하는 추세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심의 이상 사업장이 경제 그 매출액도 크고 그다음에 그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편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순위 높은 사람들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시작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밑에서부터 결국 하층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상대적으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근로자들부터 사회적 요구가 올라가서 아래서부터 위로 연금 개혁이 필요성이 전파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구의 유럽의 그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를 보면은 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이렇게 있는데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임의 가입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배우자입니다.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국민연금에 그 배우자가 가입해 있고 또 다른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여성분들. 그리고 이 임의 가입자는 가장 늦게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스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스로 더더욱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려운 계층,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는 가입자라든지 농어촌, 도시 지역 가입자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졌다는 것은 역사에서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금 제도가 계속 개혁이 됐는데요. 두 번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98년, 그 다음에 10년 후에 9년이죠. 2007년, 약 10년 단위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88년에 시작된 이후에 10년 후에는 급여 수준을 하향시켰습니다. 70%에서 60%로.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소득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일하는 동안에 평균적인 소득의 70%를 연금 급여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결국 재정적 압박으로 60%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금 수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늘려갔습니다. 이것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결국 연금의 재정 상황을 좀 건전하게 만드는 호전시키는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2차 같은 거에 보면 2007년 2차 제도 개혁 같은 거 보면은 급여율이 또 더 낮아졌습니다. 60%에서 40%로. 사실은 2008년에는 즉시 50%, 60%, 50%를 인하하고 매년 0.5%씩 인하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스에 급여율 또는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나오는데요. 그거는 현재 40%가 아니고 2028년에 40% 도달하는데 이게 워낙 복잡하고 0.5%, 1% 차이가 실제로 이야기를 할 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 지금 40%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2028년에 연금을 받는 분의
부터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제도개혁을 하면서 5년마다 이 재정 계산을 해서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3년에 1차 재정 계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금 소진한 거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47년 기금이 소진되고 연금 적자는 36년. 결국 36년부터는 기금이 줄어든다는 당시는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도 결국 이러한 기금 소진의 위험성 때문에 결국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내는 돈은 더 늘리고 받는 돈은 줄이고 늦게 받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러한 대안을 제시했고 이거 돼서 노동계에서 특히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이렇게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통해서 언제 적자가 일어나고 언제 기금이 소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결국은 2차 제도개혁 때문에 기금 소진 연도가 47년에서 60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18년, 5년 전에 4차에서는 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그러고 이번에 5차 재정 계산에서는 55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먼저 요 그림을 먼저 볼까요?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중요한 파라미터가 모수라고 하죠. 볼 수 있죠. 소득 지체율이 1988년에 시작해서 10년 동안은 70%를 유지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일부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장을 했고요. 하지만 이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70%, 60%, 그다음에 50% 매년 0.5%씩 쭉 내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받는 사람 얘기고요. 가입자가 내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소득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3%밖에 안 됐습니다. 매우 낮았습니다. 역시 높은 소득 대체율과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개 다 국민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인책으로 낮은 보험료율을 제시했고요. 하지만 이게 지속될 수는 없고 3%에서 6%,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9%로 올라간 게 98년. 이후에 계속 사실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아마 정치적인 이유가 크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지난 15년 정도 동안 9%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년 재정 계산을 할 때마다 저희가 결국은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여기 가안하고 나안이 있습니다. 가안을 보시면 소득 대체율을 45%로 늘리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받게 해주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뭐냐면은 보험료율을 높이자. 결국 요 가안 같은 경우는 보험료율을 높이되 소득 대체율도 함께 높여야 된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분들의 주장이고요. 나안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은 40% 현행을 유지하지만 보험료율을 11%가 아니라 13.5%까지 더 높게 단계적이지만 올려야 된다. 결국은 재정 안정을 강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 안정보다는 재정이 안정되고 기금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의 논의가 계속 주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나온 국민연금 개혁 검토안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의 안이긴 하지만 정해진 안이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온 공식적인 안은 아니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고 1안 같은 경우는 이 재정 안정화가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보험료를 올리지만 소득 대체율도 높여야 된다. 그리고 2안 같은 경우는 재정 안정화가 중요하다. 대체율은 유지하고 보험료를 올리자. 이런 주장. 이게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용어 하나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정의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분의 이 분모고요. 월 연금액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그러면 내가 가입 기간 동안 냈던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액으로 받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국민연금의 중요한 장점이 물가에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내 연금액이 80만 원이라고 해도 시작할 때 80만 원이지만 물가 인상만큼 계속 인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이 평균 소득을 계산할 때 결국은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금을 내기 때문에 40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에서는 평균 소득을 계산할 때
40년 전의 소득은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해서 그 당시 각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가지고 평균 소득을 계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국민연금 계산식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40% 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A하고 B하고 N이라는 값은 N은 뭐냐면은 가입 기간입니다. 여기 뭐 20년 이상의 이런 조건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가입 기간이 길어야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고요. 소득 대체율이 동일하더라도 그 다음에 A하고 B 값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나의 소득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가입자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국민연금에 포함시켰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를 보실까요? 왼쪽 아래 있는 예를 보시면 자 똑같이 B값, A값은 200만 원 똑같습니다. 결국은 은퇴 직전에 그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의 평균 소득은 A는 4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 높죠. 그리고 B는 전체 평균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A는 100만 원으로 낮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 복잡한 산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월 120만 원을 받고요. 중간소득층은 8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 결국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소득 대체율. 결국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나의 평균 소득이 고소득층은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20만 원 받기 때문에 나의 소득 대체율은 30만 원밖에 안 돼요. 결국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해도 평균 소득보다 높은 사람들은 소득 대체율이 그보다 낮아지고요. 반대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 고소득층의 120만 원의 반이 60만 원밖에 못 받지만 소득 대체율은 60만 원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거죠. 이러한 그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서 결국은 소득 그 재분배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아마 국민연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렇게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낮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상대로 소득 대체율이 높습니다. 이게 한국 기준으로 보면 평균 소득자의 소득 대체율이 31.2%라고 했을 때 평균 소득의 2배인 사람들의 소득 대체율은 18.6%로 낮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층은 43.1%로 높죠. 이렇다면 누가 더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는지는 이 숫자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우 상박형의 똑같은 공적 연금이라도 하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우 상박형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받고 낮은 사람은 대체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더 받고. 하지만 여기 이탈리아나 핀란드, 터키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체율이 동일합니다. 앞으로 연금 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한 소득 비례형의 연금으로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거에 찬성하는 게 좋은지 반대하는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 의견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보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태어나는지 보면은 받는 연도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69년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69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 국립대학교에 있어서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직영연금 중에 하나의 공무원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시면 나이에 따라서 언제 받을지. 그런데 이 표를 이렇게 하지 않고 연도별로 아래 보면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연도별로 해서 63세, 64세, 65세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 표에다가 실제로 60년생이 받게 되는 거는 62를 더하면은 뭐가 되나요? 22년이 되죠. 22년을 하면은 여기. 그래서 만 62세가 현재 여기. 22 현재는 요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62세가 되면 수급을 받게 되고요. 그 뒤에 61년부터 64년은 3년 뒤에 태어나신 분들은 1년 단계 연금을 받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연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일찍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받으면 아니면 조금 더 받고 싶으면은 연금을 연계해서 뒤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빈칸을 채우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이제 재정 추계 결과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얘기는 결국은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보면은 처음에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내고 많이 받았지만 점진적으로 덜 내고,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돼서 연금이 제도화됐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어떻게 됐는지, 요거는 제가 적어놨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넘어가고, 복잡한 그림이지만 요거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요. 결국은 언제 기금이 고갈되는지를 계산하는 모형입니다. 먼저 보시면 오른쪽에 재정 추계를 보시면 결국은 그 국민연금에서 수입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입자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 지출되지 않고 쌓인 기금에서 투자 수익을 얻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하고 투자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 부분은 이미 이제 가입을 끝내고 급여를 받는 분들,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지출이 되는 거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지출이 준다. 그건 뭘까요? 결국은 받는 사람이 줄거나 받는 사람이 똑같아도 덜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 보험료가 는다는 건 더 많은 보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처럼 보험료를 높이거나 아니면 가입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의해서 보험료 수입이나 아니면 투자율이 변하면 또 투자율이 변하겠죠. 결국 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투자 수익이라든지 경제활동 참가율, 그다음에 연금 보험료율,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결국 그거에 따라서 언제 각 연도별로 이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 먼저 경제활동, 경제 상황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인구 구조에 관련 것들, 그다음에 이 제도에 관련 것들에 대한 가정을 넣고, 그다음에 그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대상자를 추계하게 됩니다. 몇 명이 가입을 하고 몇 명이 수급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대상자 추계를 바탕으로 연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 그림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연도에 보험료 수입하고 있고 보험료 수입을 내는 요만큼 수입을 내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이 보험료 수입을 가지고 이게 내가 낸 보험료 수입이 기금에 저축을 하고 그걸 불려서 다시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낸 보험료 수입은 그 같은 세대의 노후 세대에게 수급자에게 급여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출되고 현재는 남는 돈이 있거든요. 남는 돈이 기금에 적립이 되고 그다음에 연초에 누적된 기금이 수익률, 투자가 되고 바탕으로 누적된 기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기금과 누적된 기금을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T+1년 다음에는 또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 낸 거 일부는 수급자에게 급여로 지출이 되고 이게 신규 기금으로 적립되고 이러한 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납부한 보험료는 같은 해 국민 수급자에게 급여로 지급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미래에 받을 급여는 미래 가입자의 당연히도 보험료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낸 보험료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이 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내가 받는 거에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싶고요. 여기 소진이 됐을 경우에도 가입자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고 근데 이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급여 지출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앞에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법을 따르자면 결국 정부가 재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정말 먼 미래 일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번에 적자 시점은 41년부터 결국은 그 기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기금 소진 시점은 55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그리고 4차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GDP 대비 급여 지출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 4차하고 5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 2080년에 보면은 결국은 급여 국민연금의
국민연금에서 급여로 지출해야 될 돈이 GDP에 차지한 비중이 9.4%입니다. 보통 이게 10% 미만이면 국가에서 충분히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기금이 소진되고 막대한 적자가 쌓일 거라고 이렇게 걱정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 9%대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사실 우리가 이 축에 사용된 가정들을 크게 보진 않지만 정말 저는 이걸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재정 상황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2023년에 0.73이고요. 이게 조금 나아지지만 2050년 이후에도 1.21로 매우 낮습니다. 이 OECD 평균은 1.6이거든요. 결국 이러한 암울한 인구 가정하에서 저희가 이런 예측을 했는데 출산율이 오른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네, 오른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오른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거 똑같은 질문을 하신 분들이 저도 계셨는데 본 적이 없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네. 그런데 일단 이거는 저희가 예상한 거 아니고 통계청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떨어진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떨었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결국은 뭔가 정책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이 사회가 지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날 전제로 희망적으로.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이 이거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도 절망적인데 더 절망적인 현실적인 가정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가정을 하셨습니다. 네. 빨리 고갈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중2 합계 출산율이 지금 1.21인데요. 이 유럽 OECD 평균은 같은 기간에 1.61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장기 영향 이게 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 경우는 0.98. 네, 이러한 시나리오도 있는데 지금보다 높은 거잖아. 네, 지금보다는 높죠. 네, 네, 지금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인구가 줄어들고 한국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경제 성장도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실 경제 성장하는 기본 베이스는 인구 증가율이 기본으로 깔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 기술이 발달을 해도 정상적인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도 사실은 지금 저는 경제 성장률이 사실 10%, 7%가 더 익숙한 세대인데요. 5%, 3%로 내려가서 42년대부터는 0. 한 자리도 안 되는 경제 성장률을 이러한 또 암울한 경제 성장률을 해서 그런 예상을 해보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가방식 비용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한 시간 관계상. 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기금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4.5%의 평균 수익률을 가정을 했는데요. 이게 변하면은 조금은 소진 연도를 미루거나 당기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영향이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여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걸 가지고 되게 암울하게 보고 빨리 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실 이거는 확정적인 미래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일 뿐이고 정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제도 관련된 가정이 70년 동안 고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너무 낮으면 사실은 인구 부양치 증가율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 더 써야 되는데 이러한 가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출생률이 지속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은퇴 시점이 65세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은퇴 시점을 늘리는 논의가 아마 계속돼야 되고 실제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인구가 부족해지면 실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출산율을 더 높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경활률을 제고한다든지 격려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 표 같은 경우는
연금 받는 시점인데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62년에 연금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나라들,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67세가 돼서야 연금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현재는 66세에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70세가 넘어서 연금을 받을 것으로. 결국은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연금 받는 시점이 점점 뒤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갈 것 같은데 현재의 이 모형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 여기 보시면 3월 31일 기사인데요. 2060년에 월급 400만 원 중 137만 원 연금 내야. 기사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암울합니다. 김소영 기자. 아, 네, 그거는 잊어주시고. 그런데 아까 했던 김소영. 부가방식 비용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시계, 생산 인구의 보험료, 부가대상 소득. 그러니까 아까 40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내가 연금을 얼마 내는지 해서 기본적인 가정에서 저희가 도출한 거는 60년에는 29.8%입니다. 그러면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대충 30%라고 그러면 120만 원이죠. 근데 여기는 137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37만 원 어디서 나왔을까 찾아보니까 초저출산율 있죠. OECD. 그래서 2060년 이후에도 합계 출산율이 0.98, 1이 안 되는 그 시나리오에서 부가방식 보험료율이 34.3%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400만 원에 0.343을 곱하면 134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과장돼서 실제로 참고 이 모형 자체도 참고하는 자료이고 그다음에 이 각각 변수들의 가정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시나리오 중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그때의 결과를 가지고 결국 이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잘 옥석어 가려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닌 것 같은데. 네? 가장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0.98이면 되면 다행일 것 같은데 지금 0.74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수로 일단 계속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노동 전문가는 인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구 전문가들이 정말로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다른 분한테 여쭤보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이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요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그다음에 직영연금을 다 합해도 비중이 2060년에 11% 전후기 때문에 OECD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정보가 있고요. 여기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받지 못하나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용우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정말 저도 찾아봤고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부 책임자가 말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갖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이 동영상은 안 틀어드리는 게 찾아보시면 이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지급하는 국가의 책무다. 지금 연계의 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중에습니다. 아니 국민연금이 보고해야 되면 우리 국민들은 연금을 못 받습니까?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공제입니다. 그 현행 법에서도 지급 보장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에 우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지금 누가 질문하신 줄 알고 이거 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일 신문에만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국민연금법 3조 2에 국가의 책무에 보면은 국가가 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10년 전 기사거든요.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해야 된다는 법 개정안에 복지부에서 반기를 들었다. 계속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국민연금 뭐가 좋을까요?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국민연금의 장점인데 이 장점이 오히려 국민연금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보장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부터 가볼게요. 물가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2010년에 보면 2.8%, 2011년 2.9%. 전국의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요 가치가 실제 지급에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상적인 빚인데 2013년에 처음으로 국민연금 86만 원 되게 많이 받으신 평균은 지금도 6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전체 평균 86만 원 받고 계신데 2014년 10년 후에는 100만 원 넘는 금액을 받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물가가 연동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재평가율 이 예를 제가 읽어볼게요. 2003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 똑같 200만 원이면은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소득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이지만 재평가를 하면은 현재 가치로 환산한 평균 소득은 289만 원이 됩니다. 재평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 소득액도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큰 장점이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압류의 금지도 중요한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누가 압류를 하려고 해도 일단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알아두시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고 급여 수급 전용 계좌에 넣으시면 원칙적으로 압류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연금의 이야기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연금이 필요한 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옮겨가는데 18년이 걸렸지만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고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도 2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비율 14%에서 20%,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옮겨가는데 한국은 불과 7년밖에 안 걸렸고요. 일본은 12년, 미국 15년, 프랑스 39년.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고령 통계인데요. 고령 2070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이 거의 절반입니다. 46.4%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연령별 고령 인구의 비중을 보면 46.4% 2070년에 46.4%가 46세 이상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의 분입니다. 보시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대부분은 늘어나는 거에 기여하는 분들은 뭐냐면 75세 이상의 인구라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보면 2021년에는 2020년 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10년에는 38%였는데 2020년에는 27%로 이렇게 가족이 부양한다는 것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비중이 2021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10년 동안 늘긴 했지만 여전히 43%. 5명 중에 2분 이상은 노후 준비를 스스로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중요한 상대적 빈곤율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있지만 2013년에도 40.4%. 결국 66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중위소득의 반, 중위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받고 있는 분들이 40% 이상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곤율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이 통계 비교를 해서 19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는 43.3%지만 20% 넘는 나라도 미국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하고 미국이 비슷한 게 있네요. OECD 대부분의 나라들은 10%대. 사실 18세에서 65세나 60세 이상이나 빈곤율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빼면 대부분 비슷하죠. 스위스. 근데 우리나라는 생산인구죠. 비교 젊은 층은 빈곤율이 11%로 낮는데 66세 이상은 2019년에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표에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구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결국은 현금성 자산이 제일 낮고 부동산,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죠.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는 거.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이 높아도 실제로 삶 자체의 질은 더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렇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 인구가 줄고 있고 특히 생산 인구가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 두 개를 합해 보면 국민연금 관점에서 보면 노년 부양비, 생산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의 노인이 얼마냐 봤을 때 2060년에는 5명밖에 없었죠. 그런데 2020년에는 22명으로 늘어났고요. 2070년에는 더 많습니다. 생산 인구보다 노년 인구가 더 많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체 노령 인구 가운데 43%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절반은 준비할 능력이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싶어도 준비를 못하는 분이 60%라는 거는 또 역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민연금 필요한 이유는 빠른 노령화,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고 또 스스로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에 결국 노령 세대를 모셨던 그 가정에서의 그 부모를 모시는 의지라든지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여기 보시면 되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수입과 지출 이런 거 나오면서 결국은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결국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를 늘리거나 출산율을 늘리면 되겠죠. 아니면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또는 가입 기간을 늘리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준소득 월액 상한이라는 거는 사실은 소득이 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어 9% 아니면 사업장이라면 4.5% 내는 게 아니고요. 약 한 550만 원 정도 되는 소득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550만 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의 상한이 있는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놨는데 그 상한을 올리면 보험료를 늘릴 수 있고요. 아니면 투자 순위를 높여도 되고 아니면 수급자를 감축하는 거 물음표를 해놓은 건 이게 어르신들을 빨리 편안한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받는 시간을 늦추면 수급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소득 대체율, 급여율 보장된 소득을 줄이면 또 역시 재정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금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연금 개혁을 보면은 결국은 소득 대체율을 줄이고 처음에 70%에서 60% 그다음에 매년 0.5%씩 인하해서 28년에 40% 결국은 소득 대체율 아니면 보험금 아니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급여 수입이고요. 국민연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급여 수준은 보험료는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그림에서 3%, 6%, 9% 계속 보험료는 올리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 왔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보시면 중요한 게 별표친 건데요.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급 연령을 2년 늦췄습니다. 근데 프랑스 분들은 우리에게 쉴 권리를 달라 하면서 2년 늦추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거는 우리의 노동의 가치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국가에게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연금 100% 수령 기간이 우리나라는 40년인데요. 프랑스가 1년 늘리려고 하는 결국은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수급 연령을 늦추고 결국은 더 많이 붙게 하는 기간을 늘리려는 이러한 정책에 극심한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연금 개혁 보면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수 개혁은 뭐냐면 앞에 여태까지 우리가 2번 해왔던 국민연금 구조 개혁은 다 모수 개혁입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내리고 더 많이 내게 하고 덜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이 모수
이러한 파라메타라고 하죠. 영어로는 모수를 조정하는 것이 모수개혁이고요. 구제개혁은 연금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연금 체계라는 건 국민연금 말고 기초연금도 있죠. 그리고 이 직역연금도 있고 퇴직연금,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는데 이러한 연금 체계의 구조를 바꿔서 재정을 안정을 꾀하고 그다음에 노후 소득도 보장하려는 이러한 것들이 구조개혁인데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아서 그거는 구조개혁 이야기는 제가 많이 말씀 못 드렸습니다. 연금개혁에 서로 대응되는 아니면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두 측을 우리가 재정안정론자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론자라고 부르는데요. 재정안정론자는 뭐냐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소진되면 기금을 소진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결국 기금이 소진되는 이 저부담 보급여 구조를 개선해서 수지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큰 폭으로 빠르게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거나 인하하거나 높이는 데에선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주장하는 게 청년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걸 강조해서 결국은 약간의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구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져. 그리고 어떻게 인구가 합계 출산율이 늘어 줄 거야, 계속 줄 거야. 이렇게 사실 주장하는 분들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셨습니다. 반면에 노후소득 보장론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 연금 급여 지출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미래에 적자가 나더라도 그 적자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은 하지만 최소화시키고 천천히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대신에 소득 대체율도 높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안정론자건 노후소득 보증론자건 결국은 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구조의 변화가 연금 재정을 악화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 그림은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제가 여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쟁점이 되는 두 측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나타내는 이유는 전부 다 그 재정 축의 결과 발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정 안정론자들은 이 두 개의 결과 가운데 이 부가방식 비용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내가 받는 그 연금 내는 사람들이 내 소득 중에 몇 프로를 내야 되나.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이 4차고요. 5년 전에 했던 거고 빨간색이 5차입니다. 보시면 수준은 다르지만 4차 지정계산보다 5차 지정계산에서 부가방식 비용률이 올라갔습니다. 요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 부담이 높아지고 아까 400만 원에 소득 받으면 130만 원 이상은 연금으로 내야 돼요. 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노후소득을 보장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그 수준이 이 국민연금에서 지출되는 수준이 보면은 4차나 5차나 큰 차이가 없고 2088년 아니면 후반에 가도 이게 10%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국민연금에서 나가는 지출이 우리 사회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에 초점을 맞춰서 요 통계를 더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 동일한 위원회에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올해 이 5차 재정계산 발표와 함께 국민연금을 좀 개혁하기 위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작년 11월에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명의 공동위원장, 여기 나오는 김영하고 교수님과 김현명 교수님 두 분의 위원장을 두고 모수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올린다면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내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모수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우리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됐죠. 그러다가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면서 모수 개혁 얘기가 들어가고 구조 개혁으로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올리고 이게 아니라 연금 시스템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구조개혁 얘기를 하다가 구조개혁 이야기로 지나가고 지금은 기금 운영 이야기로 주제가 전환이 돼서 결국은 기금을 어떻게 잘 굴리면 모수개혁도 안 하고도 연금 기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금 운영 쪽으로 기금의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고 기금 고갈에 대비한 재정 안정 대책을 강조한 김영하 교수님. 요거는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보시면은 앞에 했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하 교수님은 재정 안정론 쪽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현명 교수님은 노후소득 보장 쪽 주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소득 대체율을 유지한 채 보험료를 올리면 이게 재정 안정론들의 주장인데요. 그럼 수익비가 1위로 떨어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적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라 퇴직 후에 소득 절벽을 만든 시기. 사실 지금은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지 않고 지금은 62세, 내년 지나면 63세. 그 사이에 소득 절벽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소득 절벽 시기를 고려해서 수급 개시 연령은 만약에 이걸 연장한다면 정년 연장에 전제되지 않는 한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도 지금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냐 물어보시면은 재정 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의 목표가 특히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시 어려운 분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후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안정론보다는 노후소득 보장론 쪽에 가깝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개혁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국민연금은 생산인구가 은퇴인구를 부양하는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요. 현 시대의 젊은 생산인구가 나이 든 은퇴인구를 부양하는 세대 연대적 공적제도로 강조한 건 공적제도고 강제 가입돼 있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꼭 해야 된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적제도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은 정부의 책무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금이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기금은 연금의 재원의 여러 가지가 하나고요. 지금은 연금의 재원이 기금의 수익하고 가입자의 보험료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재원이 될 수도 있고요. 세금이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 있고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안정을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면 기금이 되게 많이 쌓이게 됩니다. 지금도 GDP 대비 기금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데요. 이 기금이 쌓이면 결국 보험료를 많이 내면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해외 투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쌓아놓은 돈이 해외 투자로 그래서 국내 투자에 연결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 기금을 현금화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때는 이 기금의 규모가 클수록 거시적인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장성 강화라는 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재분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A값 B값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소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올리더라도 좀 천천히 올리는 게 필요하고 무한정 높이면 안 되고 적절한 상한선 요거는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족한 재원은 국고 투입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기재부 계신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재부에서는 올해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7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돈을 넣을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얘기를 아까 안 했는데 이 연금 재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나중에 이야기 얼른 끝내고요. 질문 받으면서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고 아니면 다시 그리고 앞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금 개혁과 함께 이 정부의
다음 강의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이 노동개혁도, 이 정년 연장과 같은 노동개혁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연금, 서로 다른 의견과 해법을 제시했지만 연금 재정 악화의 요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것,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것,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출생률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왜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나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우리가 잘 알고 그다음에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서 국회의원분들이 유권자가 무서워서라도 이거 이렇게 해야겠구나, 뭔가 바꿔야겠구나 할 수 있게, 그게 나에게 유리한, 가능하다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이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으셔서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갈 수 있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